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합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합의점 도출은 그야말로 미지수인데요. 노동자를 옥죄는 낡은 노동법이므로 이제는 바꿔야 한다. 아니다. 불법 파업으로 산업 현장의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방송 정책토론 오늘 여야 의원 그리고 전문가들 모시고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조금 손해봤다고 해서 그 노동자한테 청구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야당은 오직 일부 노동계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무조건 이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배소를 막아야 합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위법을 해가지고 파업을 했는데도 그 가만 내버리면 안 되죠. 일방적으로 노동자한테 지우는 것보다는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함께 새롭게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게 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패널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동 예천 지역구입니다. 김형동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그리고 자유기업원의 최승로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성신여대 법과대학의 권호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은미 의원, 우리가 이걸 노조법 2조, 3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이제 3조가 그 손해배상 소송 관련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게 된 게 그게 왜 그랬던 거죠? 그 쌍용차 파업 그때 이 때문인 거죠? 네.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서 이제 파업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이 청구됐는데 47억이 청구가 됐고 실제로 이제 파업 진압 과정에서도 힘들었지만 이 너무나 엄청난 손배 가압류 때문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이 생기자 한 개인이 47,000원을 담아서 이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여기 좀 도움을 주자. 돈을 모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노란 봉투에 넣어서 모았고 그 봉투 색깔이 노랗군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을 모으면서 더 이상 이렇게 손배 가압류로 노동자 죽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들었고요. 권 교수님이 2조가 뭐고 3조가 뭐죠? 지금 이따가 또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간략히만. 2조는 이제 노동조합법상의 제반 정의 규정들인데 그 중에서 2조에 있는 근로자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2조 이후에 있는 사용자 개념에 관한 것들을 좀 확대해서 직접적으로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도 좀 쟁의를 할 경우에 거기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노동쟁의 개념 자체를 근로조건에 관한 것들을 조금 확대하자는 얘기들이 2조인 거고요. 노동자의 개념,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보자. 그다음에 노동쟁의 개념도 좀 넓혀보자라는 거고 3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조항도 민사면책 조항이라 그래서 뭐 정당한 쟁의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조문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라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국회 개별 법률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노동자, 사용자, 노동쟁의 개념을 좀 바꾸고 확대하고 그렇게 확대된 전제로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줄여보고 결국은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맞습니다. 김형동 의원 기본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런 개정 논의에 대해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노조법 2조, 3조와 관련된 개정안이 한 10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저희가 법안 소위에서 한번 일독을 흔히 말해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부터 조금 무리한 내용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헌법 체계 내에서 개정안을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특히 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헌법에 합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부분을 검토하고 토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개정 법률안들을 냈죠. 네네. 강 의원의 기본 입장은요? 네, 기본 입장은 이제 노동자의 규정이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도 실은 모든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확정하는 원청에 대해서 이 단체 협상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도 이제 이 법 자체로 보면 이 법에 근거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법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좀 더 협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근거한 노동 3권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손해배상의 면제 방식으로 좀 규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이제 가장 큰 것은 이걸 악용해서 실제로 너무 많은 손배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 3권 자체를 제약하는 문제가 심각해서 이제 결국은 개정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라고 봅니다. 최승로 원장, 기업 측에서는 강력 반대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노동 현장에 있어서 분규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 현장이 사실은 정치화되거나 이런 불법 폭력 사태로 얼룩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경영층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 2조, 3조 조항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것이 과도하게 민주노총의 그 파업의 범위, 영향력의 범위를 확대해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처럼 다양한 주력 사업장이 새롭게 민주노총의 파업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3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파업이 불법인 경우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이 법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좀 아까 김영동 의원이 우리 헌법과 좀 불합치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기업이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헌법에 맞지 않나요? 헌법에는 이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 가장 우선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불법 상황을 용인하거나 불법 상황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불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헌법의 정신에 위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권원성 교수는 기본 입장이 어떠십니까? 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헌법은 노동 3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48년이면 쭉 있어 왔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대법원에서 그 쟁의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이 구체적 권리성이 있다라고 2020년에 전합해서 선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논란 끝에 결국은 ILO 875, 985에 비준이 됐습니다. 그러면 헌법상 쟁의권 비준된 조항이 뭐죠? 87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인 거고 985 협약은 단체 교섭권에 관한 협약이긴 한데 양 협약이 쟁의권을 명확하게 노동쟁의 그 쟁의권에 관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쟁의를 인정하고 있고 사실 좀 우리 관행보다는 ILO의 스탠다드가 조금 더 쟁의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운 편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우리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헌법상 노동상권이 보장돼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사실 2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배달월세가 분실할 때부터 파업 손해배상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자살할 정도로 문명국가에서 파업 손해배상으로 사람이 자살한 나라는 그렇게 찾아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노란봉투법이라는 시민들의 어떤 공감을 얻어낸 거고 이번에 이제 그 다수의 법안이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여러 의원분들께서 거기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척 주장도 우리의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노동조합법이 위배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라기보다 지금 헌법에 보장된 그 단체 행동권이 법원의 판결들이나 관행들이
그 충분하게 보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범과 현실의 괴리가 있으니 그런 괴리를 메꾸는 게 입법부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게 개인의 재산권도 보장하고 있지만 노동 3권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자는 쪽은 노동 3권을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것을 현행 법률들이 너무 제약한다는 거고 이 법을 바꾸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거고 그런 얘기로군요. 예,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노동상권은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에서 추가적으로 노조에게 특별히 더 부여한 특권 같은 부분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노동상권의 내용들을 일반 국민들은 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노조에게만 특별히 부여된 권한인데 예. 그것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불법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또는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도 노조원으로 가입하는 폭을 넓히자라는 주장이라서 이것은 심각하게 자유를 위배하는 사안이지 노조의 노동 상권 자체를 위협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게 가령 이 뭐 택배하는 노동자들 이 택배하는 노동자들이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그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예. 우리는 이제 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이 그 교섭을 해야 될 상대방에서 저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섭을 안 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소송이 나오죠. 몇 년 걸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으로 보장돼 있는 이 노동 3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법 규정 안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있는 노동자성하고 노동조합의 법에 있는 노동자성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번에 대우 하청업체 상황도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이들의 임금 조건이나를 다 결정하고 있는데 예. 하청은 우리 권한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고 원청은 교섭하자고 하니까 교섭 안 한다고 하고 당신들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용자로서 교섭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실제 손배 가압류를 정말로 내가 손해를 이만큼 봤으니까 이 돈을 받아내겠어. 이런 것보다는 잠깐만 좀 끊어서 갑시다. 네, 이거 아니 한 가지만 더 아니요. 자연스럽게 그래요? 지금 네. 그 노조법 2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럼 2조 토론을 먼저 하고 예. 그다음 이제 3조 토론으로 네, 넘어가려고 그러시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원청 사업자들을 사용자로 인정해 줘야 한다. 그래서 하청업체들이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 행위 같은 것도 합법쟁의로 봐야 한다. 이제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자,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사용자성 확대와 관련돼 가지고는 대법원에서도 만약에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고 이른바 법인격 부인되는 그런 사용자는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이른바 원청 내지 뒤에 그림자로 있는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강은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결국에는 노동 현장에 있어서 노동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것이 이제 키워드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모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분들은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면은 그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헌법 체계 내에서는 그거는 좀 무리하니까 다른 일종의 경제법이죠. 경제법을 개정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또는 아예 직접적으로 정부가 사회적 임금 개념으로 임금을 보존해 주는 거 이것도 필요하고요. 또 이른바 4대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꼭 굳이 근로자냐 사용자냐라는 개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복무하느냐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도 이른바 일하는 분들이면은 모두 사회보험에 적용 대상을 넓히자 이런 것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 3조에 개정하는 주장의 취지가 이른바 노동 현장의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목적은 이해되지만은 예.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특히 우리 헌법 체계 내에서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공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이제 최 원장님께서 이제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이 2023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 처음 만들어진 게 53년이니까 이제 고일을 앞두고 있어. 69년 됐고 내년 70년입니다. 예. 그런데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은 사실 바뀌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법문은 그대로 있었어요. 임금 또는 그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라는 말은 53년부터 있었는데 우리의 법원과 노동부가
2018년까지는 굉장히 협소하게 봤어요. 이거를 영어로는 우리가 가입한 ILO 8758을 워커란 말과 인플로이란 말이 다르거든요. 근로기준법 같은 법 같은 경우에 하나의 기업의 위계질서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이라키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라는 인플로이가 맞는데 원래 노동조합은 이제 기업 밖에 있는 것들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이제 꼭 임노동자라고 엄격해 보지 않더라도 이제 종속적인 관계, 경제적 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적용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국제적인 룰인 거고 네. 우리가 가입한 ILO 8758도 당연히 워커란 말을 보고 워커란 말을 쓰고 있는 것도 그런 건데 2018년에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관이 주심인 판결, 재능교육 판결에서 그걸 이제 좀 확대를 해가지고 그 전까지 노동조합법의 문턱을 못 넘던 흔히 특구라고 불리우던 보험 모집인, 요즘 카마스타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학습지 교사. 예, 학습지 교사 맞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현재 규범 상태 자체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이 없더라도 상당히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냐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런 지위를 얻게 될 때까지 많이 고생을 해왔기 때문에 아예 법을 바꿔놓자. 법으로 그런 걸 좀 편히 가자, 좀 더 확실하게 보장을 받자라는 거긴 한데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법원 판례라든가 노동부의 실무 간행으로도 특구 종사자라고 불리우는 이제 특구란 말도 없어질 텐데요. 근로자,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닌 좀 종속적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이코노믹 디펜던시 상황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다 노동조합 만들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최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봤는데 그 노동자는 있는데 사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사 간의 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노동자라고 말하지만 같이 협상할 사용자가 없는 노동자인 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사업자들을 1인 사업자들이 우리도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 가입해서 노동자로 인정받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왜 잘못되어 있냐면 우리가 모든 경제 생활은 계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단순히 노동자다, 약자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되면은 경제의 거래가 매우 제약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특수고용직은 약자다 또는 뭐 사용자와의 관계도 없이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민주노총 하에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이거는 사실은 이 근로 현장에 있어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더구나 그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이번에 특수고용직이나 이런 쪽의 경향으로 많이 바뀌면서 이 비중을 매우 늘리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다 보니까 이러한 법에서까지 이런 것을 보호하자고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 민주노총을 위해서 너무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감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에서 이른바 스스로 옥새 파업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기간, 국감 기간 그다음에 우리가 공청회 또 지난번에도 일회독했습니다마는 2조, 3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호성 교수님께서 현장에서 많은 부분이 지금 어떻게 개선되고 있다는 표현보다 좀 이렇게 규범과 현실이 괴리가 있다는 표현을 주셨는데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추세다 이렇게. 그건 이제 특고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른바 하청에 있는 부분 다시 말해 대우조선 하청에 있는 조합원이 원청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동조합에 가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른바 행정해석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초기업 단위의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청에 고용돼 있다 하더라도 원청의 노동조합이 나서서 초기업 단위의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하청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현행 법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걸 운용을 해야 되는데 국감을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최상위의 이른바 원청 노사가 담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청 조합원들이 그다음에 하청 사용자들이 누려야 될 그런 권리 권한을 자기들이 잠그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사실 노조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노조법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운영이나
공정 경제, 거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먼저 함께 지적하는 것이 마치 2조, 3조를 개정하면은 또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좀 헌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정가의 보도처럼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크므로 오히려 다른 법을 바꾸거나 그렇습니다. 다른 쪽으로 또 가자는 게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그 알겠습니다. 틀을 활용하는 예, 말씀하세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부정확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실제 이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하는데 실제 2조 개정안과 관련해서 전혀 헌법에 불합치한 게 아니고 오히려 실제로 헌법에 있는 노동 3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헌법에 합치하게 이 법을 바꾸자고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원하청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노동조합이 원하청이 같이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청에서 하청과 관련해 가지고는 협상을 같이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령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하청 노동자들이 이 불법 파견으로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 승소까지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이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처럼 부당 노동 행위를 지속적으로 막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게 그 불법 파업을 확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노동자들이 충분하게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 법에 미비점으로 해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법을 개정하자는 거죠. 그 뭐 노동자를 그 특수고용직 노동자까지 확대해 보자는 거, 그다음에 원청 사업자도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개념을 확대하자는 거, 실제로 법원에서 여러 판례를 통해서 그런 추세들이 보이고는 있지만 아예 차제에 법을 확실히 고쳐놓자는 것과 그렇게 고치는 건 위헌이다. 뭐 그 논쟁은 좀 해봤고요. 여기서 이 손해배상 3조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이 중간 단계가 2조의 마지막 부분인 쟁의의 개념을 또 좀 확대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건 권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왜 그게 필요한지 좀 얘기해 보시죠. 예,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특고라고 불리우는 흔히 외국에선 디펜던트 컨트랙터, 그 의존적 계약자로 불리는 사람까지 확대된 거는 기성의 상태입니다. 네, 네. 이제 법원을 통해서 기성의 상태인 거고 지금 대부분의 특고 종사자들은 노동조합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 행정적으로 좀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쟁의 개념은 사실 이제 원래 집단적인 분쟁 자체가 이익 분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정된 룰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룰을 만드는 규정 그런 분쟁들도 있고 영어로 인터레스트 디스퓨트라고 그러고 반면에 권리 분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규범을 이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리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쟁의의 대상 노동쟁의로 보지 않는 게 기존의 판례라든가 해석이었고 그걸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익 분쟁은 임금 협상에서 임금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더 달라라고 그런 하는 거고요. 것들 그런 다만 이제 권리 분쟁은 정리해고가 네, 맞습니다. 됐는데 그런 그걸 쪽으로 그건 불법 파업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예전에 많이 문제가 됐던 거는 기업이 뭐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예. 뭐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그런 방침을 세웠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그 다투는 쟁의를 할 경우에 법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판결을 해왔었냐면 그런 것들은 경영자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쟁의의 대상이 아니고 그런 쟁의하는 것 자체를 그냥 목적이 잘못됐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고 더 나아가 법원은 이 점이 중요한데 만약에 100억의 손해배상을 한다 그러면은 그 파업을 뭐 주도하거나 진행했던 또는 뭐 이제 실행했던 조합원들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해 버린 거거든요. 개인한테 몇십억, 뭐 100억에 이른 손해배상 인정됐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잠깐만. 손해배상 얘기는 따로 좀 예, 떼고요. 예, 예. 아무튼 지금 핵심은 노동쟁의의 개념 가운데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이거에 맞선 파업도 합법적 파업으로 이제는 확대해 놓자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뭐 강학적인 논의긴 하지만은 권리 분쟁, 이익 분쟁
임금은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임금을 몇 프로 올려달라는 것은 이른바 이익 분쟁입니다. 그런데 내가 체불을 당했지 않습니까? 체불을 당했는 것은 파업으로 가지 말고 법원으로 가라는 거죠. 확정된 권리. 이른바 근대 민사법에 있어서 자력 구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른바 문명국 입법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나라에서는 그렇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와 관련돼서는 아마 판례도 과거와 같이 이른바 그 IMF 사태 때 정권과 사법부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그 정리해고를 다투는 사업장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적용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5년, 20년 지났는데 현재 그런 사건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법원이 이미 그분의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른바 회생이라는 그 기업 회생 절차가 많이 안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른바 2조, 3조를 통해서 정리해고 주장하는 노조의 파업을 합법화해주거나 도와줘야 된다는 취지의 그 케이스가 들어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2조, 3조가 그 정리해고와 관련된 파업에 대해서 정당한 파업이다라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2조, 3조를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 보입니다. 그럼 그런 정리해고를 거부하는 노조의 파업도 합법 파업으로 인정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사회자님께 아니면 교수님께 더 잘 아시지만은 현재 그런 케이스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이미 전향적으로 정리해고를 주장해서 파업했다 해서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판단하는 법원은 없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바꾸게 됐을 때의 문제점은요? 이 법이 그걸 차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네, 그 정리해고는 경영의 내용입니다. 경영 판단이다. 그래서 그 경영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노조들이 과도하게 특권을 누리다 보니까 경영권까지 그 범위를 넓혀 있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이 매우 위축된 상황인데 이 경영 내부에 있어서의 결단 이런 부분을 노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경영이 완전히 무력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현장에서는 대체근로 투입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파업 시에 이런 악조건 하에서 기업의 그 경영이 더 위축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쟁의 개념을 확대하면 경영권 침해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실은 그 정리해고만큼 노동자들에게 본인의 이제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업이 계속 이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사업장을 이전한다고 해서 정리해고를 한다거나 또는 한쪽에서는 연장 근로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해고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노동 3권으로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경영권 침해가 아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뭐 지금 갑자기 3조 논의하고 연관돼 있는 건데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정당한 쟁의 행위가 이제 면책, 민사상, 형사상 면책된다는 부분인데 방금 정당한 쟁의 행위에 어떤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최소 뭐 4-5개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쟁점이 이제 목적에 있어서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머지 요건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부분은 정당한 쟁의 행위냐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가르는 작은 쟁점 중에 하나고 이미 그 법원이나 이런 사법부 판단의 흐름을 보면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야 되지만은 있더라도 불법 파업이다라고 단정하는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미 법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오히려 확실히 굳히는 차원에서 법을 아예 바꿔보자. 법이 또 개별적이거나 너무 구체적일 수 없잖아요.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10개 안이 올라왔는 거 보면은 거기에도 정리해고라는 명칭을 적어서 개정을 해달라는 취지는 없었습니다. 아니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해고라고 하는 걸 특수한 예를 강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수한 예를 강조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특수한 자꾸 이제 뭐 3조도 조금 이따 넘어갈 텐데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기업이
굉장히 이런 그 법률안의 허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노동자들의 손배 가함으로 물릴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좀 미비점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거라고. 권호성 교수 그 2조에서 노동자의 범위도 확대하고 사용자도 원천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또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쟁의 같은 것도 합법화시키고 만약 그게 이루어진다면 3조 손배소는 지금 불법 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쟁의 행위의 합법성 내지는 쟁의 행위의 정당성의 범위를 대폭 넓혀놓으면 3조가 적용될 부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2조 개정을 해놓으면 3조 논란은 좀 줄어들겠네요. 그런 거죠? 사회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고요. 사실 지금 쟁의행위 시 민사책임에 관한 쟁점은 크게 이제 법하는 사람들은 요건에 관한 부분과 효과에 관한 부분, if then인 거거든요. 어떤 요건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는 건데 사실 노동조합법은 손해배상 책임의 그 원인에 대해서 그 법률 효과 발생에 대해서는 정의를 안 해요. 그 부분은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이제 오히려 이제 면책만 규정하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근로자의 개념이 이미 전 확대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고 이제 그 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를 쟁의의 상대방인 사용자를 입법으로 좀 넓혀놓고 그다음에 노동쟁의 개념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라고 확대시켜 놓는다 그러면은 기존에 뭐 사실 법원의 판결들로 인정된 것들이 법원은 행정부랑 달라서 통일적으로 막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마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다양한 판례 군들에서 나오는 사례들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보다는 근로자들이 조금 덜 괴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찌 보면 사용자 단체에서 볼 때는 손배소 이른바 노란봉투법 3조보다 2조가 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사실은 그 2조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산 현장 기존의 노조뿐만 아니라 이 파업의 전선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 사업 자체가 매우 그 왜곡되다 보면 결국 국민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우리가 생산 현장은 매우 글로벌한 기업들에 의해서 생산성에 있어서 아무리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예를 들어서 특고직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는 사실 그런 여력이 없는 분야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야가 만약에 이러한 그 파업의 현장에 휘둘리게 되고 또 이번 화물연대처럼 교통망 자체가 마비된다든가 하는 식의 이러한 나온다게 되면은 사실은 이것은 우리 생활 질서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라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조보다 2조가 더 큰 걱정이다. 그 말씀이신데요. 자, 이제 3조 손해배상 소송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빅데이터의 흐름은 어떤지 좀 살펴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맹수지 아나운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노동조합법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에서 집계한 노동조합법의 총 정보량은 약 700여 건입니다. 뉴스 정보량 추이를 살펴보면 11월 30일과 12월 6일의 뉴스 정보량이 급격히 많아졌는데요. 11월 3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되자 12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개정안의 국회 심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관련 뉴스 정보량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법과 함께 쓰인 연관어 순위를 보면 노조, 경제, 국회가 1, 2, 3위에 올랐는데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노조의 입법 촉구와 경제단체장들의 입법 중단 요구로 노사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고 19대, 20대 국회에도 발의되었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되면서 관련 연관어가 순위에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반대, 민주당, 처리 등의 연관어도 볼 수 있는데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국회에서 입법 처리할 것을 밝히며 여야의 뚜렷한 입장차가 부각되자 관련 연관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노동조합법과 함께 언급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량을 보인 이슈는 단독 상정인데요. 민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하면서 국회 쟁점으로 떠오르자 단독 상정이 가장 많은 정보량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합법 파업 보장, 국민 봉투 반대 등의 이슈가 눈에 띄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명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했고요.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일명 노란 봉투법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관련 연관어와 이슈 등을 살펴보면 노동조합법 개정안 찬반에 따른 노사 및 정치권 사안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법을 키워드로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자, 이제 바로 3조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갑니다. 강은미 의원님 먼저 얘기해 보시겠어요? 왜 이거의 개정이 필요한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 아시다시피 아까 쌍용 자동차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과도한 손배 가압류를 소를 당하고 있고, 이제 실제 노동자들에게는 뭐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 노동자들이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파업을 했는데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압박감이 너무 큰 거고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만 손배 가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손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많이 손배 가압류를 했지라고 판단할 기준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개인에게 물면서 이 개인에게 너 이제 이 가령 내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했다고 하면 근로자 확인 지위 소송에 대해서 소를 네가 취하하면 내가 너 손배 가압류 빼줄게. 너 노동조합 탈퇴하면 손배 가압류 빼줄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노조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강은미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노동자가 파업까지 몰렸다는 것은 그 사이에 많은 사회적인 구멍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토론 현장에서 최후의 수단을 놓고 지금 논한다는 것도 굉장히 국회나 정부가 그동안 정권은 여부를 떠나서 무책임했다고 봅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 극소수여야 되고요. 일부여야 되고요. 그분들이 최저임금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먼저 구축했어야 됩니다. 예.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이른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라고 지금 강은미 의원님께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3조 논의도 동일합니다. 그 이외에 이들이 파업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논하기 이전에 다른 제도적 고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매달려서 노동약자들, 노동시장 이중구조 훼손 문제를 꼭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법상에 우리 최 원장님도 말씀 주셨으면 자유권, 재산권,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파업권, 어디서 균형점을 갖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이른바 근로자 개념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했는데, 그럼 우리 말에서 근로자 말고 해석에 맡겨 두지 않고 정의 규정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정의 규정이 필요하며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 혹시 우리가 근로자 개념을 오히려 줄이는 거 아니냐, 실제 존재하는 특고부터 해서 다양한 부류를, 그런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임금 노동자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소외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겠다는 큰 취지는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또 논의해야 되고, 단지 이 노조법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처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좀 다르게 3조로만 좁혀서 보면 제일 큰 우려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 의원님 말씀은 결국 손해를 본 기업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손해배상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여기인가요? 그거도 있고요. 노조법 3조가 아니라 다른 법, 다시 말해서 강현미 의원님 말씀 계속 강조하시는 게 손배 가압류가 과하게 들어온다. 예. 그리고 이른바 재력이 있는 자력이 있는 분들은 계속 그 보증금을 내서라도 과하게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받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조법 3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게 지금은 2022년에 이 논의가 하고 있었지만 2003년께 이제 두산중공업 배달월세 분신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 이런 비슷한 공론화 작업이 있었고 그때 그 당시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제 지금과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노사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임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좀 그 자제를 하고 물론 노동계 쪽에서도 이제 파업을 좀 불법 파업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을 자제를 하고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예. 조금 그게 지켜지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이제 손해배상 소송들이 많이 남발이 되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자살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여기까지 다시 온 거게 된대요. 네. 앞으로 돌아가면 잠깐 제가 좀 짚어드릴 부분은 이제 사실 특권이라는 말씀이 자꾸 나오긴 하는데 이게 맞습니다. 노동삼권은 특권이 맞죠. 다른 기본권 조항이 국민에 대한 권리라면은 노동삼권은 근로자에 대한 권리죠.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는 아니고 근로자들이 누리는 권리인데 만약에 이 특권이 말 그대로 특권처럼 보장이 된다면 파업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자살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 두 번째로는 사실 그리고 이제 쟁의권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단결권, 그다음에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고 이 세 개가 묶여가지고 집단적 노사 자치 컬렉티브 레세페라는 게 그런 걸 추구하는 건데 쟁의가 이렇게 억압이 된다 그러면은 단체 교섭이라는 건 사실 구걸할 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해주세요라고 베깅할 수 있는 권리를 그렇죠. 기본권으로 보장한 건 아닐 거라고요. 우리 예. 헌법의 아버지들이 이제 재헌헌법 이후로 단체 노동상권이라는 걸 헌법에 계속 두었다는 것은 이제 게다가 나아가서 자꾸 근로자가 헛수하게 보는데 재헌헌법 독해에 보면은 이 근로자는 노동자 농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영업자도 포함된 개념이었어 사실 그쯤 본다 그러면 사실 지난 70년 동안의 법원의 판례들이라든가 노동 행정 관행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한 노동상권을 보장을 못 해온 것들이 너무 익숙하니까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이게 정상인가 보다.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라는 게 노동상권을 강화하자는 노란봉투법인 거고 인식 자체가 틀 자체가 이게 사실 이 부분은 신념체계 충돌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인식하시는 바가 서로 다를 수는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인식하기에는 특권이 아니라 지금은 구걸할 권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쟁의권이 제약되다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구걸하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이거를 교섭을 하고 그럽니까? 최 원장 말씀. 파업했기 때문에 손해배상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는 불법 것이고요. 파업일 경우만 손해배상 대상이다. 그래서 이걸 마치 과도하게 손해배상액이 청구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손해배상하는 경우도 드물고 대부분 또 소치하를 해서 같이 앞으로 일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소치하를 또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법원에서는 그래도 기업이 좀 더 수익을 내서 좀 잘하지 그랬냐 그러면서 또 한 40% 60% 감액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 발생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금액이 크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데 불법 행위를 해서 그만큼 손실을 많이 끼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아무리 노동자 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불법 행위를 용인하기 시작하면요, 이 사회 질서가 다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손해배상 청구액이 크다. 이거는 사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할 정도로 불법 행위를 해서 손해를 끼치는 이러한 노동 현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성하지 않고 마치 손해배상이 커서 힘들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죠. 자, 불법 행위인데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제가 아까 사례로 든 현대차나 기아차의 불법 파견 상당히 심각한 불법 행위예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는데도 끝까지 직접 고용을 안 해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포스코도 불법 파견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대제철도 불법 파견 지금 소송 중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어도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의 파업들은 기업의 부당 노동행위 또는 불법 파견, 불법 행위 때문에 그것을 저항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잘못했다고는 하지 않고 그것에 기인해서 쟁의행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불법을 많이 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쟁의행위 자체가 노동자들이 교섭을 하는데 도저히 이 정도 교섭을 하면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들어주지 않을 때 본인이 임금을 포기하면서 파업을 하는 것이고 그 파업을 하는 것에는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 그 교섭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 이 손해배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불법은 아주 작은데 너무 과하게 물린다. 이런 것들 때문에 ILO도 계속 지금 현재 한국의 그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고안을 내오고 있는 겁니다. 외국의 법적 그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공 교수님? 외국의 손해배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좀 그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쟁의만 말씀을 하지만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각 나라마다 단체 교섭의 형태가 좀 달라요.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센트럴 중앙 집권적이 돼갖고 산별 교섭이라든가 뭐 직접 부분별 교섭 같은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업별보다는 산업별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처럼 약간 분권화된 나라는 한국, 일본, 미국도 약간 분권화된 거고 개별 그 조합이나 박연인 유니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 일본은 사실 쟁의는 거의 없는 상태이긴 하고요. 이제 손해배상 관련돼서 보면 한국의 법원 판례가 일본의 이론이나 판례들 되게 많이 추종해 왔었죠. 그 일본이랑 한국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고 대만도 비슷하고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좀 제한을 한 나라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조합은 그 인원수에 따라 제한한 입법을 마련하긴 했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80년대에 이제 그 개인에 대한 배상을 아예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위헌적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대신에 그 다음에 프랑스의 이제 파하형 우리로 좀 대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판결했냐면은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대한 배상 책임과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완전히 준별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허용되는 거니 개인 자체가 한 불법 행위라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 인정이 되는 거고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만 개인한테 인정되고. 묻는 거고 노동쟁의란 파업이란 전체의 단체 행동 하나의 합성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노조한테 묻는 방식으로 두 개를 준별해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파업, 그중에 불법적 파업이라고 이제 사용자나 법원이 본 그것으로 인한 기업이 입은 손해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을 노동조합뿐 아니라 노동조합을 주도한 특정 개인에게까지 물리는 법적 상황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이 비슷하다. 일본도 유사하고. 저희가 개념 정의가 좀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노사 문제나 노동법 분야에 들어오면은 불법이라는 개념이 일반 형사법하고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파업의 대표적인 개념은 노무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파업이 그거잖아요. 그죠? 업을 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이유는 뭐 사업장을 점거한다든지 다소간의 물리력을 써도 면책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잠재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일하다는 법적이 동일하다는 거고 뭐 이 자료는 제가 편집을 하고 또 이거는 강병원 의원이 냈던 그 법률안에 대해서 그때 보고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다른 나라들을 글자를 뭐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은 불법이라고 행해지는 파업,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 점거를 과도하게 한다든지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하다못해 욕설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해서 불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내지 아까 권호선 교수님께서 특정 나라 말씀 주셨습니다만 주도적으로 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노동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여러 나라들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가 2조, 3조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결론 내리고 싶은 말씀은 이른바 불법 파업이 면책되는 그 어떤 나라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게 이건 모순관계고 불법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효과로서 손해배상 인정을 맞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게 불법이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문제에서 불법 부분은 노조법 문제가 아니고 민법 750조 이하에 있는 그 민사법의 적용 문제인 건데 종래 이제 법원에서 판결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인과관계를 조금 느슨하게 인정한 것이 아니냐, 전년도의 매출이나 그걸 기준으로 이제 만연하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약간 좀,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민법은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법은 사실은 아니에요. 개인을 전제로 만든 법인데 노동조합이라는 단체한테 손해배상을 물리면서 또 개인을 물리는 것에 대한 논쟁이 치밀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3조 관련돼서 나온 법률안들을 보면은 꼭 뭐 면책을 어떻게 하자라는 것보다 부준지 연대 책임, 그러니까 개인들에 대한 책임과 단체의 책임을 조인틀리하게 묻는 것들을 제한한다든가 개인에게는 따로 묻지 못하게 한 그런 방식? 따로 묻지 못하게 개인의 책임은 개인의 것으로 그러니까. 단체의 것은 단체의 것으로 준별하자라는 것들은 전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단체 행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개인에게 묻지 못하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까지를 개인한테 물리지 말고 내가 가령 기물을 파괴했다 알겠습니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만 물리도록 하는. 최 원장님, 요 대목만은 따로 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노동조합에 묻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걸 노동조합을 주도한 개인에게까지 묻는 것은 문제 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파업 현장, 그 특히 불법 현장은 그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불법 행위에 있어서 분명히 그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나 어떤 사업 노조가 그것을 주도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획하고 주도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는 예를 들어서 불법 행위라는 것은 그 현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불법을 지시한 게 아니고 불법을 행위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갖다가 처벌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노조한테 과도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이 부분까지만 파업을 하자라고 했지만 그것을 행위하는 주체가 불법의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행위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노조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주 섬세하게 고려해서 법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준용해서 그 부분을 법원에서도 판단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액수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 대한 책임도 다 그렇게 따로따로 그럼요, 따져서 당연히 하다? 합니다. 갑자기 원장님이 노조를 복제해 주시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애당초에 개인 책임론이 처음 나온 거는 노조 보호하기에 위해 나온 거긴 해요. 연역적으로 애당초에 처음에 그 선진 각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산업화가 먼저 된 나라에서 노동조합에게 거액의 배상을 물리고 노동조합을 괴롭히니 오히려 이론적으로 나온 게 개인한테 책임을 물리고 노동조합을 면책하자라는 맥락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거꾸로 지금 같은 경우는 70년대 이후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배상을 어쨌든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둔 상태에서 그 액수 그대로 뭐 이제 그 행위를 기획했다거나 주도했다는 이유로 개인한테 물리는 거는 이건 인식 자체가 노동조합을 무슨 범죄단체로 보고 있는 인식, 범죄단체의 수괴에 대해 처벌한다라는 건 너무 유사하거든요. 그런 인식 자체는 조금은 되게 전근대적인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 시간 한 10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제가 오늘 네 분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지금 2조도 그렇고 3조도 그렇고 이거는 어떤 조항 하나를 A에서 B로 바꿉시다. 안 됩니다. 요 문제가 아니네요. 상당히 조항도 여러 가지고 바꾼다고 쳐도 얼마만큼 어떤 내용으로 바꿀 것인지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는데요. 좀 머리를 맞대고 절충할 가능성들은 좀 없습니까? 김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절충안을 제안을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제가 10개 안이 있는데 굉장히 극단적이고 저도 다 일독을 해보니까 사실상 근기법 전체를 바꿔야 될 정도, 죄송합니다. 노조법 전체를 바꿔야 할 정도의 내용인데 비율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근로시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48시간, 44시간, 40시간 이렇게 줄어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뭐 노조법과 관련돼서도 분명히 조금이라도 흔히 말해서 현장의 상황을 규범이 담지 못한 부분을 담아서 진일보할 여력 예. 찾아야 됩니다. 그게 예. 국회의 책무입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전부 다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굉장히 또 이번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마는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전반기 지금 윤석열 정부가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많은 법률안을 제안했고 그때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충분히 또 더 많은 양을 개정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입법 보고서 검토 보고서 보면은 다 그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제안했던 내용이 좀 과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합헌적인 수준에서 제안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최근에 나오는 그 개정안, 그 제안하는 야당 측에서 제안하는 거 보면 오히려 더 한술 더 떠서 더 과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예 논의가 부의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도 더 과하게 나오고요. 마치 윤석열 정부가 7개월 동안 모든 노조법을 계약으로 돌렸다, 거꾸로 돌렸다라는 식으로 나오니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전폭 개정하다 더 개정하자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미 그것은 안 된다고 검토 보고서 나왔습니다. 21대 전반. 이제 아니 그 한 번도 논의를 제대로 안 했고요. 그래요. 특히 이제 그게 이번에 배우 아니 우리 당 잠깐만 때문에 제가 그런 게 이야기하고 아니라고요. 있습니까? 예. 21대 전반기에 뭐 했냐고 그런데 묻지 이제 21대 전반기에도 실제로 그 국민의힘 간사가 논의할 수 있는 안건 자체를 계속 상정을 안 해줘서 실제로는 거의 이번에는 노동법안 강행이 소위가 상정하지 잘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적어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논의는 해야 된다. 그래야 한 발이라도 그렇죠. 진전하는데 그동안에 대부분은 그 쟁점이 있는 것들은 거의 논의가 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논의 안 된 것이 실은 그 두 거대 여당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계속 그 노동자의 불법을 뭐 이렇게 더 부추기는 법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 법안이 작용하면서는 정말로 각각의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그 노동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소를 없애려고 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만들거나 결국 노동 삼권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손배 가압류가 진행됐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 법안을 낸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김영동 의원이 표현한 대로 뭐 일자 일획도 고칠 수 없다가 아니라 노동 현실의 변화에 맞춰서 바꿀 여지가 있다면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 측도 좀 진지하게 논의해서 조금은 양보할 선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노조법이 과도하게 그 노조의 그 특권을 보호하는 법이라서 이 부분은 선진국 수준으로 좀 노조법도 바뀌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 노조의 그 절대적인 권력을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산업의 평화도 없고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그리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애쓰면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약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사업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근로자들이 진짜 약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득권을 가진 기득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보호해주고 특권을 강화해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는요.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조도 이제는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권력만을 추구하겠습니까? 조성호 원장은 2조 3조의 내용을 조금씩이라도 좀 고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 노동조합법에 있는 노조의 권리를 제약하는 식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 노조법이야말로 우리 평상시에 보통 사람들이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에 의해 부합하는 기준으로 좀 더 선진화될 필요가 있는 법인 거죠. 저는 2, 3조의 약간의 양보 가능성을 타진해 봤는데 오히려 반대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절충한다면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법의 문구가 바뀌지 않더라도 법원이 전향적으로 판례를 변천시키면 지금보다 확실히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과관계를 좀 엄격히 본다든가
아니면 사실 법에서 부준히 연대 책임을 하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소권 남용을 통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당 노동 행위적인 그 법원을 통해서 소치하를 매개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한다든가 하는 것들 충분히 가능한데 법원이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왜 국가 권력을 몽테스키에 의의로 삼권을 분립했겠습니까? 기능적으로 어떤 입법부가 못하는 게 있으면 사법부가 하는 거고 사법부가 안 되면 입법부가 하는 거니까 지금 법원의 태도가 노동상권 보호에 충분히 못하다라는 게 현실이라면 입법을 통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뚫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입법 운동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민주노총 조합원도 아니고 그렇긴 합니다만 좀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범주화에 오른 것 같은데 민주노총 중에서 사실 대공장의 대형 사업자의 1차 원청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뭐 일반 국민 보시기에 뭐 이제 급여 총 임금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장 근로 등을 통해서 얻어진 거긴 하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취약 노동자들을 조직할 열심히 한 것도 민주노총이긴 해요.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특고라든가 하는 것들을 조직해낸 것도 민주노총이긴 한데 비정노조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노총의 일정 범주의 조합원들을 타겟팅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 호모 사페르라고 법 밖에 내몰린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외침을 찍어 누르는 게 된다는 얘기죠. 아까 강은미 의원께서 지금 그 두 거대 정당들이 논의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셨고요. 김영동 의원께서 그 검토 보고서에 이거는 헌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식의 판단들이 나왔으니까 기존의 법안 그 개정안을 낸 쪽에서 조금 더 합헌적인 내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수정안들을 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수정안은 국민의힘이 낼 수는 없을까요? 지금 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하긴 하고 있는데 모두에 제가 좀 강조했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조합원의 신분도 없고 최저임금 정도 수준에 몰리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으면 취약계층. 이런 거죠. 우리가 정치권에서 먼저 해야 될 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아니면 동시에 해야 될 것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될지 이거는 노조법 2, 3조의 개정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거기부터 챙겨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하거나 같은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임금 차이를 그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이건 뒤다.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이라는 얘기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보면 2, 3조에 대한 헌법 위배 가능성이 없는 어떤 수정안을 국민의힘이 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군요. 현재로서는 여기서 이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한 20초씩 짧게 우리 교수님부터 한 말씀 주시죠.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작업을 하신다면 제가 두 발 벗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취약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격차 완화, 차별 철폐 너무 중요한 과제인 거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최 원장님 마지막 발언. 네. 노조를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근로자와 친노동적 입장에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직도 근로자가 되지 못한 그리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지 특권층을 위해서 계속 제도로 그 특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강 의원 마지막 발언입니다. 네. 이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마저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자기 힘을 내게 하는 법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해외처럼 되려고 하면 산별교섭 해야 합니다. 산별교섭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고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의당이 계속 주장했는데 국민의힘 반대해서 통과를 못했어요. 다시 논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발언, 김 의원님. 마지막 강은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진지한 어떤 논의가 아니고 이 정책 내지 제도가 개선되자고 하는데 거기에 정치가 많이 끼어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우 좀 우리가 거리를 두고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직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면서 이른바 노동약자들을 위한 제도적 고안이 절실할 때입니다. 다양한 제도 입법 활동이 이번 계기로 불붙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뭐 토론 중간에 제가 잠깐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전면 개정
일자 이력도 못 고친다. 뭐 요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용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내용에 대한 심층 토론이 국회 중심으로 좀 더 활성화되기를 마지막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해 주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김용동 의원님께서 이제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사연자만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나오는 노조법 2, 3조 개정 문제나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망 강화 부분은 따로 떨어뜨려 갈 것이 아니고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용동 의원님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너무 반가웠고요. 반드시 우리 21대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있는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계기를 통해서 정말 노동약자, 취약계층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적 고안이라 그럴까 이런 분들 이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 의원님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대화를 통해서 대안을 만드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특히 노동자들의 그 어려운 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으로 공감을 했고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도 같이 봤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 사태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지난주 NATV 정책토론 3회 안전운임제에 대한 토론 방송 후 시청자 모니터단이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당사자가 같이 참여하는 방식이 논란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병훈 교수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같이 참여하는 방식이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이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명백한 불법은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이병태 교수의 시장 가격을 조작하기 위한 담합은 불공정 행위이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발언을 통해서 안전운임제 반대 측의 논거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 의견. 김준성님 외에 한 분이 보내주셨고요. 3년간 좀 연장을 해서 알겠습니다. 보호 조치들을 점점 더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 두 의원의 의견은 갭이 크긴 했으나 재론의 여지를 남긴 발언이어서 주목할 만했고 추후 정치권의 대응을 지켜볼 거리로 남겨두게 한 대목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시행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이병훈 교수가 버스공영제 도입을 예로 든 점, 장철민 의원이 화물차주의 근로시간과 소득 변화에 대해 설명한 발언이 이해에 도움되었다는 의견. 이지영님 외에 두 분이 보내주셨고요. 토론 출연자 4명의 토론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쟁점과 양측의 주장을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는 의견. 우연숙님 외에 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반면 토론 출연자들의 발언 중 아쉬운 점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 의원님, 이 교수님. 교통연구원 자료입니다. 서로 의견을 설명하려고 상대방의 말을 자르는 모습은 말이 겹쳐 잘 들리지 않았으며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한 양측의 다른 해석 때문에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 혼란스러웠다는 의견. 박진아, 박용숙님 외에 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